북한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심어둔 최상위 외교관, 그것도 평양 핵심 간부 집안 출신의 1등 서기관이 2026년 3월 초 테헤란 한국 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어든 것입니다. 10년 넘게 북한 체제의 얼굴로 살아온 사람이 수령이 준 모든 특권을 한순간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이 당당하던 외교관이 인천공항 입국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린 것입니다. 자유를 얻어서 기뻐서 운 걸까요? 과연 이 사람은 왜 그토록 오열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란에서 10년간 목격한 것들, 절대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될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시 중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도시입니다. 북한 전체 인구 중에서도 당이 직접 골라 뽑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이지요. 그 중에서도 중구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로 치면 청와대 바로 옆 동네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외교관 가족 전용 아파트에서 자랐으니 북한 사람 1000만 명 중에 손에 꼽히는 특권층이었던 셈이지요.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당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쌀이 늘 가득했고 명절이면 고기도 넉넉히 받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수령님 덕분에 잘 산다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학부에 입학한 것은 제 나이 1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외무성 간부셨으니 길은 이미 어느 정도 닦여 있었지만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좋아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페르시아어와 영어를 함께 익혔고 졸업 후엔 외무성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철민이는 팔자가 피었다고들 하셨지요. 외무성에 들어간 뒤로 평양 생활은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외교관 신분이 되면 외화를 쓸 수 있는 상점, 이른바 달러 상점에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일반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는 꿈도 못 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외제 과자, 통조림, 심지어 화장품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저는 그 풍요로움이 북한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 가끔씩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마다, 직장 사무실마다, 심지어 구내식당 벽에도 수령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눈길이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 동료들끼리도 속 깊은 이야기는 절대 나누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위부, 그러니까 북한의 비밀 경찰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시절 저는 체제를 깊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삶이 주는 안락함이 의심의 싹을 눌러버렸던 것이지요. 어르신들께서 배부르면 딴 생각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불렀고 그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발밑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이란 테헤란의 발령을 받은 것은 38살 때였습니다. 외무성에서 10년을 꼬박 채운 뒤였고 페르시아어 실력을 인정받아
테헤란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평양을 떠나던 날 아내는 기뻐했고 저도 설렜습니다. 해외 근무는 북한 외교관에게도 특별한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테헤란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란도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끄는 우리와 비슷한 체제라고 배웠는데 막상 현지에서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시장에는 물건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저한테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충격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대사관 내부에서는 엄격히 통제되었지만 현지 직원들이 쓰는 휴대전화를 어깨 너머로 보다가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의 온갖 정보가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아마 처음 텔레비전 보셨을 때 그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이게 뭔가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그 기분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사관 숙소에서 현지 채용 직원이 두고 간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노트북에 꽂았는데 거기에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끄려다가 잠깐만 보자 싶어 틀었는데 그만 새벽 2시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의 거리, 백화점, 사람들의 표정. 다들 너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밥상 앞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평생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백성들이 굶주리며 신음한다고. 그런데 제 눈앞의 화면 속 사람들은 굶주리기는커녕 제가 달러 상점에서나 구경하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었습니다. 6.25 이후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신 분단의 저편, 그 남쪽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체제를 배신하는 생각을 한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눈앞에서 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혼란이 뒤엉켰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금껏 믿어온 세상이 흔들리던 밤이었습니다. 테헤란에서의 생활이 3년째로 접어들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1등 서기관으로 승진해 있었고 대사관 안에서도 꽤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 협력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들이 제 책상 위를 오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다가 대사관 지하 창고 열쇠를 들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문서 보관함에서 서류 한 장만 꺼내올 생각이었는데 창고 한쪽 구석에 쌓인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그 박스들이 그날따라 뚜껑이 열린 채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박스 안에는 기술 도면처럼 보이는 서류 묶음과 함께 제가 외무성에서도 본 적 없는 암호화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페르시아어와 조선어가 섞인 그 문서들을 몇 장 훑어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기 부품의 규격, 운반 경로,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 이름들. 북한과 이란이 유엔 제재를 피해 뒤로 주고받는 거래의 증거가 거기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사였습니다. 저를 본 대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사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서기관, 오늘 여기서 본 것은 본 게 아니야. 알아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대사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입 밖에 내면 내 가족도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평양에 있는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딸아이는 15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 창고에서 본 것들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알면 병이다라고.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알고 난 뒤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제가 본 것이 언젠가 저를 집어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 비밀은 저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고 박수 쳐야 할 자리에서 박수를 쳤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도착한 것은 2026년 새해가 막 지난 1월의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공관으로 오는 개인 서신은 당연히 중간에 검열을 거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늘 조심스럽게 아무 문제 없는 내용만 적어보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보낸 그 편지에는 검열관이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짧은 문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밥이 잘 안 넘어가요. 17살 아이가 쓴 그 문장을 저는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밥이 잘 안 넘어간다. 입맛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인지. 딸아이가 살고 있는 곳은 평양이었고 조부모님 댁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해외에 나와 있는 동안 노부모님이 손녀를 돌보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이미 외무성에서 퇴직하신 뒤였습니다. 연금은 있었지만 북한의 연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읽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동안 애가 배를 골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특권층이니까, 외교관 가족이니까, 설마 내 딸이야 괜찮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체제가 아무리 특권을 준다 해도 해외에 나온 외교관의 노부모가 손녀를 배불리 먹이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자식이 배고프다는 말처럼 부모 가슴을 후비는 말이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본 비밀 서류들, 한국 드라마 속 풍요로운 서울, 그리고 딸아이의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아내를 깨웠습니다. 우리 나가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탈북을 결심하는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 하나가 쓴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힘들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결심을 굳힌 뒤에도 실행까지는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의 탈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대사관 안에는 늘 감시가 있습니다. 외교관들끼리도 서로 감시합니다. 누가 보위부와 연결돼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아내와 저는 둘이 있을 때도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우리가 테헤란에서 탈북을 하면 평양에 있는 딸과 부모님은 즉시 연좌제에 걸립니다. 북한에서 연좌제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딸아이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며칠 밤을 그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평양에 있고 우리는 테헤란에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딸도 살려낼 수 있어. 죽으면 끝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탈출 경로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늘 현지 협력자들이 있었고 북한 정보기관의 눈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 업무차 몇 차례 테헤란 시내를 혼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국 대사관 위치를 머릿속에 새겨뒀습니다. 테헤란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혼자 되뇌었습니다. 2026년 3월 초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무역 관련 현지 미팅이 있다는 핑계로 공용차 없이 혼자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몸이 좋지 않다며 숙소에 남아있겠다고 했고 미팅이 끝나는 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래도록 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딸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들어질 제 딸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대사관 동료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용차 기사 대신 현지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아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어. 기도해줘. 한국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20분 남짓 거리였습니다. 그 2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한 블록을 지날 때마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들릴 것처럼 쿵쿵거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6.25 때 피난 가시던 그 심정이 혹시 이런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블록 전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걸어서 접근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돌자 한국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저쪽 깃발인데 그 순간만큼은 그게 제 목숨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살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저를 미행하는 감시원이 붙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정문까지 10걸음도 안 됐을 겁니다. 그 10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0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저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경비원이 잠깐 굳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뒤에서 철컹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는 3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영사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딸을 두고 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두 감정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각자 따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영사관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와 아내의 진술을 듣고 신분을 확인하고 본국에 보고하는 절차들이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북한 외교관 탈북은 워낙 드문 일이라 서울 본부에서도 매우 긴박하게 대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사관 안에 있는 동안에도 내내 불안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북한 측 요청으로 저를 강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대사관 도착 사흘 뒤였습니다. 영사 직원 한 분이 끝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비행기가 테헤란 공항을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낯설었지만 정도 들었던 곳이었는데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바라보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내식을 가져다주는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드시겠어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그 한국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평생 배웠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 입에서 직접 들은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말은 같은데 사는 세상은 달랐던 사람들. 그 생각을 하니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행 내내 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이 평양에 알려지면 딸아이와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수용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을 잃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편지에 썼던 그 문장 밥이 잘 안 넘어가요가 이번엔 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기내식 트레이를 앞에 두고 젓가락도 못 들었습니다. 착륙 30분 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교육받으며 적이라고 배운 나라, 그 나라의 공항에 이제 내 발로 내린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던 그 진동이 지금도 발바닥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26년 3월 초,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입국 절차는 영사 직원분이 모두 안내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통로로 이동했고 관계기관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는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냥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무릎이 스스로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입국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50이 넘은 남자가, 외교관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자유를 얻어서 기뻐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안도해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 평양의 딸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질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직 17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제 자유가 딸아이의 고통 위에 서 있다는 걸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로 지금까지 저는 매일 그 죄책감과 함께 삽니다.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에서 처음 한국 생활을 배울 때도, 처음 마트에 가서 물건이 넘쳐나는 걸 봤을 때도, 편의점에서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을 때도 마음 한쪽은 늘 평양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온전히 기쁘지가 않다는 것을.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온 저와 아내를 이나라는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작은 일자리도 생겼고 살 곳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달라서 음식 맛이 달라서 낯설었지만 결국 같은 민족이더라고요.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딸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꼭 딸아이 손을 잡고 고향 평양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그토록 바라셨던 그 통일, 우리 세대에는 꼭 이루어지길 저도 두 손 모아 빕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딸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듭니다.